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왜 쐈는지 하고요.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홍 박사님. 네, 왜 쐈냐 하면은 저도 사실은 대화 국면으로 바로 가기를 바랬고 네.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 스티브 배넌 그 보좌관이 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좀 더 미사일 능력을 갖춰 놔도 대화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괌 포위 사격한다 그랬는데 마치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역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리는구나. 네네. 이렇게 약간 좀 비하하는 식의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언제든지 괌은 타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괌 쪽으로 쏘다간 잘못하면 진짜로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실력을 보여주고 그래도 대화는 된다. 그런 생각에서 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물 건너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괌 타격이 가능한 2,700km를 쏘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괌 쪽으로 향하지 않고 일본 열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열도를 꼭 넘어서고 싶었던 것보다는 남방향으로 쐈을 경우에, 남쪽으로 쐈을 경우에 미국이 괌 쪽으로 북한이 쏜 걸로 인정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해상을 넘어서 일본 열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대화 제스처를 조금씩 내보였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좀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빨리 바꿔라라고 하는, 대화 쪽으로 빨리 바꿔라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발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띈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 상공으로 날아갔다는 점인데요. 지금 김 교수님은 꼭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남쪽을 피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쪽 그 평안북도 쪽에서 동창리 사격장에서 몇 번은 이제 남쪽으로 쏴가지고 괌 그쪽으로, 필리핀 인근 쪽으로 쏜 적도 있죠. 네네.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미국이 이 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오인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걸 바라진 않기 때문에 명확히 미국한테 우리가 괌을 겨냥하면 실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보여주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안 쓰고 다른 쪽 방향으로,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괌을 네 발의 미사일로 포위 사격한다 그랬을 때도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진짜로 저렇게 쏘다가는 북한은 정말로 엄청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슷한 사거리로 다른 방향으로 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요번에 보니까 일본 방향으로 쏠 수밖에, 그쪽 우리 서해안 지역으로 향해서 쏘지 않으면 네. 그쪽 방향에 쏠 데가 없어요. 중국으로 쏘겠습니까? 러시아로 쏘겠습니까? 결국은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그 중간 지역 정도를 겨냥해서 쏘는 게 제일 위험 부담이 적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만약에 오늘 미사일 발사에 실패해가지고 일본에 만약 떨어졌다, 그럼 일본하고 전쟁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심은 아마 마음을 졸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일 간 동맹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머리 위로 날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으로 간주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불가피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일 동맹의 균열을 노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와 아베 정부가 상당히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꼭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압박 일변도의 정책만 다 찬성을 받는 그런 입장, 지지를 받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만약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넘어섰다, 우리 남쪽을 넘어섰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일본 내에서의 어떤 일본 국민들의 그런 갈등, 일본 내부의 갈등을 노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미일 동맹이 너무 북한을 압박한다. 이런 흐름이 결국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넘어서게 만든 건 아니냐. 이런 또 여론들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차원에서 일본 내부의 여론 분열과 미국과 일본 간의 그런 그 동맹 관계의 어떤 균열을 노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목적도 간접적으로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방향 자체는 동북 방향일 수밖에 없고 일본 열도 중에서도 가장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호카이도 이 지역은 인구가 그래도 일본 내에서 가장 적게 사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한편으로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동안 이제 고각으로 이렇게 높은 각도로 쐈었는데 이번에 정상 각도로 쏜 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정상적으로 쏴서 재진입 기술을 시험해봤다. 이게 제일 뭐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정은 들어서서 가장 멀리 쏜 게 이번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쏘므로써 가장 그 한미일 군사안보 연합의 약한 고리를 노렸다. 사실 뭐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뭐 상당한 군사를 갖고 있지만 북한이 보기에 가장 좀 약한 고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번의 경우에 보면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상황은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NHK에서 중계까지 해가면서 네네. 날아가는 걸 중계했다기보다 상황을 계속 설명하면서 전 국민한테 이걸 그 비상 경계도 내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움직이고자 하는 거는 미국인데 예.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너무 위험하니까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인 일본을 가장 분격시켜서 미국에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당구로 보면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일본에서 제일 분격하지만 사실은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미국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틸러슨이 지금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도 대중을 상대로 뭔가 좋은 소식이 대화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그 세발 그 미사일 쏠 때만 해도 이거는 북한이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대화 분위기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너무 일찍 약한 모습을 보여서 대화는 결국 하는데 대화의 시기와 조건은 북한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김정은이가 착각했을 수 있다. 네. 그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미국이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 북한이 이제는 뭐 대화할 여지가 없고 정면 대결로 간다라고 미국이 생각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군사 공격 그 일보 직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상황 관리 차원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또다시 안보리 소집해서 제재 쪽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제재에 앞장서기보다는 일본이 아마 제일 나설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지지할 텐데 그러면 제재에 동참은 하되 우리가 거기 전면에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네. 일본으로 쐈지 않습니까? 한 30분 정도 날아가고 일본 상공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다가 미사일이 실패해가지고 그 아래로 그 일본 영토로 떨어진 그런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그런 선례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를테면 미사일이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3단계라 그러면 1단계 쏘고 나서 1단계 껍질이 이제 표피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그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필리핀 쪽으로 쐈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 연안에 떨어진 적도 있죠. 네네. 그러나 지금 날아간 고도가 500km인데 예. 보통 영공이라고 하면 100km까지 영공입니다. 우주로 무한대가 자기의 영공이 아니고요. 예. 한 100km 정도 보고 그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다 타버릴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크게 높이 날아서 갈 때는 설사 문제가 생겨도 지상에 큰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죠. 내려면서 그러나 타버린다 말씀이시죠? 심리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는 이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중계방송 해가듯이 하면서 전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봐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대중적 지지도를 높이는 식으로 활용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 왜냐하면 아베가 최근에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테지만 사실은 이용할 여지가 크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100km까지를 영공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5배 높이로 날아간 겁니다. 예, 이 세 개로 분리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네. 기술적으로 어떤 아마 이제 3단 로켓 아마 그런 형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두가 이제 최종 종착지에 떨어지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액체연료나 고체연료를 실은 그런 연료 탱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이제 화성 12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2,700km를 날아가는데 고도가 한 550km 정도고 발사 각도가 과거의 고각 발사가 아니고 이번엔 평상 각도로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를 그 사이에서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한편으로 또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았던 부분이 실제 평상 각도일 때 어떻게 날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고각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발사 능력을 북한이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2,700km를 날아갔던 것 자체가 사실은 평양에서 괌까지가 한 3,000km 정도인데 2,700km는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평양 순안 쪽에서 이번에 날렸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순안에서 쏜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순안이라는 데가 평양 예곽에 있는 순안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공항에 있는 그 공항.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순항. 바로 이제 공항 근처에서 네. 쐈다고 봐야 되는데 평양 예곽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그러한 평양 외곽에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만약에 발사 직후에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네. 평양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렇게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또 거꾸로 미국이 요격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 순환 비행장에서 만약에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 미국이 그 사전 미사일을 제거하는 그런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평양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혹 잘못하면 미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평양에 있는 그런 도심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측면도 고려한 네. 그런 차원에서의 순환에서의 발사다. 네. 순환 비행장 주변에서 발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순안에서 발사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미사일 거기서 발사한 적이? 평양 외곽은 꽤 멀리 떨어진 평안 남도에서는 많이 했지만 네. 평양 자체 공항 근처에서 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김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자신감의 표출이죠. 우리가 내륙 안쪽에서 그러니까 날아가는 도중에 한 300km 정도 이내에 떨어지면 북한에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소위 북한으로 치면 대륙간 탄도탄처럼 예. 북한 전역을 거쳐서 우린 쏜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그러면 봐라 실패하면은 우리 북한도 엄청난 피해를 겪을 각오를 하면서 쏘는 건데 일본은 불과 영토의 일부만 통과했다. 북한은 전역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내륙 깊숙이에서 쏴서 북한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그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응징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쪽에서는 동해상해나 이런 쪽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사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보통 한 300km에서 500km 정도 그런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우리의 대응 미사일 발사 또는 이제 충청남도 태안에 이제 안흥 시험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한달지 이런 식의 발사 또 지금 그 수시간 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태백 그 우리의 공군 그 네, 전투기 사격장이 있습니다. 예. 태백 사격장에 우리 F-15K 우리 한국군의 이제 주력 전투기인데요. F-15K가 8발의 폭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할 경우에 한국도 그런 견제 능력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아마 지금의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 합동의 그런 훈련 또는 네. 지금 괌에 있는 그 전략 폭격기랄지 폭격기들이 이번 UFG 훈련 동안에 한반도의 전개를 하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지금 상황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행보를 펼쳤는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깨고 좀 더 지난번보다 며칠 전보다 강도를 높인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9월 9일이 정권 수립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맞추거나 또는 그 즈음에서 더 강도 높은 도발, 근데 ICBM이라든가 아니면 6차 핵실험이라든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어저께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더라도 네. 핵실험장 갱도 3군데나 지금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농축이나 뭐 그 원자로는 계속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또 대륙간 탄도탄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부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아마 강력하게는 반응할 겁니다. 지금 아베하고도 이제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그러는데요. 일단은 강력히 대응한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솜방망이처럼 대응하다가는 미일 동맹의 우위가 깨질 수 있어요. 일본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하게 대응할 쪽으로 가는데 과연 진짜로 대화 여지를 배제하면서 강력하게 갈 건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대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이게 싶은데요. 만약에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핵실험 아예 진짜 확실한 핵 능력을 갖겠다라고 해서 갈 수도 있고요. 대화 여지를 열어놓는다 그러면은 김정은이한테 이제 공이 넘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핵실험을 갈 거냐는 정말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6차 핵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또 제재하고 엄청나게 가겠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위기이고 그러니까 한 1, 2년 내를 보면 마지막 위기이고 북미 간의 빅딜을 염두에 둔 대화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대화로 안 가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좀 느긋하게 이제 대화로 갈 정도로 북한이 좀 자제하고 있구나 해서 일종의 약간 좀 낮게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정은이가 대화해 봤자 크게 얻을 게 없다. 또 하나는 대화에서 결국 동결이라 하려면 그때까지의 상황이 북한의 능력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능력을 갖춰놓고 나서 대화하자. 그런 두 가지 계산을 해서 좀 더 가도 대화는 안 깨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이제 어떻게 진짜로 반응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그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지금 이제 북한의 행태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26일 날 250km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지금 사흘 후에 북한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계적으로 지금 미국을 향해서 뭔가 미국이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뭔가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직간접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을 보겠다는 측면이 강한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꾸로 미국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당신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로서는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00km 그 태평양 동북 방향 이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미국을 아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이제 29일 오늘 지금 안보리가 지금 소집이 됩니다만 네. 그러나 안보리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ICBM급도 아니고 또는 핵실험도 아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는 아마 의장 성명이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북한은 행동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공을 넘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을 북한에 넘기느냐, 어떤 보따리를 들고 넘기느냐 이걸 보면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지금 당분간은 북한은 숨고르기를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쏘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침이지만 미국은 이제 저녁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뭐 아침의 의미가 뭐 크게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기선을 제압하는 상대방이 예측 못한 시점에 네. 저조차도 대충 이렇게 미국이 장을 마련해 주는 모습이고 한국 정부도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통일부나 청와대나 나오는 메시지가 잘하면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외교부장 강경화 장관도 얘기하듯이 잘하면 10월쯤에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도발해도 결국 판은 안 깨진다.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태도는 저는 뭐 어떤 분은 뭐 진짜 강력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응징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가 응징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가기보다는 일본이 앞장서서 가서 미국이 지원해서 하는 안보리 제재가 또 나오면 또 동참하고 그러나 남북 대화에는 계속 열어놓고 미국에게도 저는 대화를 해보라고 제안할 걸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조금 지금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는 남북 대화에 국한해서 하는 거지 핵이나 미사일 문제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군사훈련도 하고 하지만 대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대화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북미 간에 빅딜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그 국면에서 또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남북 대화만 하려고 하는 거지 미사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는 어려워지죠. 네. 김 교수님은 우리 정부에 조언하신다면 어떤 기여하시겠습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한편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제적인 공조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이 보다 가속화되거나 또는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국 정부 나름대로의 국제사회 공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충분한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건 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그런 소통 그 속에서의 그런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중국이 얼마만큼 한국, 미국과의 협조 체제 하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대신에 군사 당국 우리 국방당국 차원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이런 차원에서 국방 대비태세 이 부분 또 보다 명확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 박사님께서는 북미 간의 그 빅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망하시는데 예컨대 그 과정에서 지난번 스티브 배넌이 얘기했던 대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거는 짧게.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정책은 국방부와 군 고위 장성들이나 이런 군 쪽에서 하기 때문에 높지 않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대화만 트럼프한테 하라 그럴 게 아니라 대화의 의제도 우리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은 안 하지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갖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운데 중국도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이럴 때 대중 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의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를 끌고 나오자. 이런 외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박사님, 김용년 교수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